반갑습니다. 유탐스러운 사회의 김건태고요. 이번 시간은 43강에서 만났네요. 자, 43강은 세계화와 상호 의존의 중에 두 번째 단원 국제거래의 확대. 여러분들 교과서 교재 페이지로는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국제거래의 확대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정말 쉽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이 돼 있다는 건 내용이 얕습니다. 깊은 얘기가 여기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근데 선생님은 깊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아니, 이것만 갖고 국제거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요 안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국제거래 이해를 반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포인트가 조금 어렵지만 한번 말씀을 잘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학교 시험은 안 배웠으면 안 나오죠. 학교 시험에서 안 배우지 않은 범위를 출제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이 단원을 공부할 때 뭐 비교의라든가 이런 용어를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잘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 학교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이 사회탐구라는 과목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이 현상에 대한 이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다 같이 공부하면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의 궁금증을 한번 볼게요. 자, 국제거래는 왜 생기나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무역은 왜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국가 간 무역은 왜 할까요? 자,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국제거래의 양상입니다. 그럼 국제거래는 어떤 모양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국제거래 확대가 되면 장단점인데요. 이건 지난 시간에 세계화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한번 등장을 했었고요. 30강에서 글로벌 경제 할 때도 또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머리 깎으러 어디 가시죠? 머리 손질하러 미용실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용실에 가면 미용사 분이 계시죠? 미용사. 근데 이 미용사 분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에 갑니다. 맞죠? 그럼 병원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은 또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과일을 사러 어디 가죠? 과일 가게 가죠? 과일 가게 가면 과일 가게 아저씨가 있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다 통틀면 결국에는 이걸 교환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환 경제. 그럼 교환 경제 반대는 뭘까요? 자기가 직접 재배해서 다 먹고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치료하고 자급자족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머리 자기가 깎고 이거 다 자급자족이죠. 근데 지금의 경제는 자급자족이 아니라 교환 경제. 그럼 교환 경제는 왜 나타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국가 간의 무역이 바로 크게 보면은 교환 경제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 간의 무역이 왜 발생하는가? 여러분들 아는 범위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국가 간에 왜 무역이 발생하죠? 우리나라가 왜 칠레에서 청포도를 사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 청포도가 안 나니까. 일단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근데 사실 그게 무역의 이유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보세요.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난감을. 근데 그걸 중국에서 우리는 사온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중국에서 사옵니다. 맞죠?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쌀을 재배할 수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쌀을 사옵니다. 자, 이렇게 없어서 들여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교환 경제. 우리가 없는 것만을 들여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왜 교환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국부론 Wealth of Nations, 국가의 부. 근데 이게 원래는 정확한 제목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 of the Wealth of Nations. 이렇게 책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국가의 부에 대한 본질과 그 원천에 대한 연구, 이런 책이에요. 이걸 우리가 줄여가지고 국부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국부론 책이 경제학의 아버지께서 쓰셨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뭐 음악의 아버지, 뭐 음악의 어머니 이런 얘기 하죠. 경제학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 굉장히 못생긴 분입니다. 아, 선생님 왜 이분을 못생겼다고 얘기하냐면요. 이분 스스로가 자신의 얼굴을
굉장히 못생겼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시인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나는 굉장히 못생겼어. 근데 나는 내 저서를 통해서는 나는 아름다워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 저서가 뭐죠? 국부론이에요. 이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죠. 자기는 못생겼지만 자기의 이론은 정말 아름답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론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굉장히 멋진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애덤 스미스가 이제 국가 간의 무역, 이게 왜 발생하는가? 이걸 가지고 설명하기를 절대 우위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하세요. 필기하시면서 보세요.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절대 우위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쉽게 얘기하면 더 잘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더 잘 만들기 때문이다. 더 잘 만든다는 얘기는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제품인데 예를 들면 영국은 5명이 있어야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프랑스는 2명만 있어도 만들 수 있다. 그럼 그게 더 잘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자동차가 있어요. 똑같은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명이 1시간에 만드는데 일본은 2명이 1시간에 만들어요. 누가 더 잘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저렴한 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저렴한 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근데 이거 이름이 뭐죠? 절대 우위론이죠. 그럼 이게 왜 절대 우위론일까요? 자, 여기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더 저렴한 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영희하고요. 이건 국가가 아니죠? 개인 간의 교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확대시키면 국가 간의 무역이 되는 거예요. 영희랑 철수가요. 자, 영희랑 철수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영희랑 철수가 각각 1시간 동안 책상하고 의자를 만든대요. 책상하고 의자를 만든대요. 자, 책상을 1시간 동안 만들면 영희는 하나 만들 수 있답니다. 1시간 동안. 의자를 만들면 2개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철수는요. 책상을 1시간 동안 만들면 0.5개밖에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잘 만드나요? 1시간 동안 똑같이 일했는데 영희가 더 잘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의자는 철수가 3개 만들 수 있대요. 1시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영희는 뭐 만들고 책상만 만들고 철수는 뭐만 만들어라? 의자만 만들어라. 이게 바로 절대우위론이에요. 쉽죠? 더 잘 만드는 걸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10시간 동안 있다. 그럼 영희가 책상 10개를 만들고 철수는 의자 30개를 만들어서 바꾸면 서로 이득이 된다. 이게 바로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애덤 스미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이 숫자가 3이 아니고 1이다. 그러면 책상 누가 잘 만드나요? 영희가 잘 만들죠? 의자 누가 잘 만드나요? 영희가 잘 만들죠? 둘 간의 교환은 일어날까요? 애덤 스미스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절대우위론이에요. 절대우위론. 이해되시나요? 근데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이제 까면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틀렸다 하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입니다. 리카도라는 경제학자가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인 건 맞지만 절대우위론은 뭔가 허점이 있다. 맹점이 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둘 다 누가 우위에 있죠? 우위라는 건 뭡니까? 우위. 여러분들 테니스 게임 할 때요. 테니스 게임 할 때는 한 게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15 love 이렇게 읽어요. 15대 빵이에요. 이 사람이 또 이기면 15대 15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이기면 예를 들어 이겼다. 그럼 30이 되고 그 다음에 40이 돼요. 근데 40대 40이 되면 이걸 뭐라고 하죠? 듀스라고 합니다. 그럼 듀스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서브 넣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김씨고요. 이 사람이 이씨예요. 이 사람이 하나 딱 이깁니다. 그럼 게임이 끝나나요? 아니죠.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드밴티지 김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드밴티지라는 건 뭐죠? 얘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하나만 이기면 얘가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드밴티지라는 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어드밴티지가 있죠? 책상 만드는데 0이, 의자 만드는데 0이. 어떤 어드밴티지요? 절대적인 어드밴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우 이론을 absolutely 어드밴티지 이론이다, 시오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애덤 스미스는 이런 경우에는 국가 간에,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죠? 근데 데이비드 리카도가 아니다, 틀렸다. 이런 경우에도 무역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경우에도 무역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 우위론이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무역은 절대 우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우위, 그걸 가지고 비교 우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간의 무역은 상대적인 우위. 여기서 말하는 우위는 뭐죠? 생산비의 우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생산비의 우위에 따라서 국가 간의 무역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비교 우위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 우위론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치만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좀 확장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국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랑 이거 이제 한국이라고 합시다. 자, 한국하고요. 자, 미국하고 뭐를 만드냐면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랑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동차와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또는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자,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를 몇 대를 만들 수 있냐면 10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할게요. 자, 1년에 10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자, 미국은 우리가 더 잘한다 할까요? 미국이 더 잘한다 할까요? 예를 드는 거니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잘한다고 할게요. 5대를 만들 수 있어요. 5대. 자, 컴퓨터는 우리는 20대를 만들 수 있고요. 20대. 그 다음에 자, 30대라고 합시다. 30대. 자, 그 다음에 미국은 10대를 만들 수 있대요. 자, 이렇게 되면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 따라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두 국가 간의 무역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둘 다 누가 잘하죠? 누가 절대 우위를 갖고 있죠? 자동차에 대한 우위도 한국, 컴퓨터에 대한 우위도 한국. 무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데이비드 리카도가 딱 나와서 경제학의 아버지 틀렸어요. 자, 국가 간의 무역은 비교 우위에 따라서 발생하는데요. 비교 우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그래프 안 그리고 설명드릴게요. 그래프 그리면 사실 더 쉬운데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단 말이죠. 선생님은 그래프를 그리면 더 쉬운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선택 과목 가서 경제 공부할 때 그래프 공부하세요. 지금은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자, 한국은 자동차 10대를 만들 수 있죠. 자동차만 만들면. 컴퓨터만 만들면 30대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마다 뭐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자, 컴퓨터를 하나도 안 만듭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 생산 요소를 다 투입하면 자동차를 10대 만들 수 있어요. 자동차를 10대를 안 만들었다면 컴퓨터 30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동차 한 대를 위해서 컴퓨터 몇 대씩 포기하고 있는 거죠? 3대씩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만들었다면 30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고 자동차 10대를 만들었다. 그럼 자동차 한 대당 컴퓨터 몇 대? 3대. 자, 이 포기했다. 이걸 우리가 공부했던 용어로 하나 바꿔볼까요?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했다. 뭐죠? 바로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말 여러분들 자주 쓰시죠?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공부한 적 있어요.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포기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와서 강의를 찍고 있죠? 그럼으로써 집에서 가족들과 여가를 보내는 시간을 포기했다. 기회비용이에요.
자동차 한 대를 위해서 컴퓨터 3대를 포기했다. 이해되시나요? 기회비용 얼마? 컴퓨터 3대. 뭐에 대한 기회비용? 자동차 한 대에 대한 기회비용, 컴퓨터 3대. 미국은요. 자동차 한 대를 위해서 컴퓨터 몇 대를 포기했나요? 2대를 포기했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기회비용을 볼까요? 컴퓨터에 대한 기회비용은 컴퓨터 30대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자동차는 안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컴퓨터 한 대 만들 때마다 자동차를 몇 대 만들 수 있었을까요? 3분의 1대. 맞죠? 자동차 3분의 1대. 자, 이쪽으로 오면요. 그러면 이제 쉽죠? 자, 하나도 안 만들고 10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한 대 만드는 걸로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한 대 만들 수 있었던 생산 요소로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2대 만드는 걸로 한 대 만들 수 있으니까 한 대 만드는 걸로 0.5, 2분의 1대. 자동차 2분의 1대. 여기는 컴퓨터였죠. 그러면 이제 데이비드 리카도의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누가 작죠? 기회비용은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기회비용은 기본적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의 가치가 엄청 크다면 그건 좋은 선택일까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말도 안 되는 예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여학생들 남자친구가 있나요? 남자친구? 옆에 있는 남자친구 굉장히 좋죠. 근데 예를 들면 김수현이 여러분들한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랑 놀기 위해서 김수현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기하는 게 어때요? 굉장히 크죠.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선생님이 예를 든 거예요. 자,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게 크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큰 게 지금 누구죠? 한국은 컴퓨터 3대를 포기했고 미국은 컴퓨터 2대를 포기했어요. 결국 자동차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작은 누가 생산해라? 미국이 생산해라. 미국이 자동차 생산을 한국보다 더 못하지만 여기 상황에서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좀 어렵죠? 자, 보세요. 컴퓨터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누가 작나요? 기회비용은 작을수록 좋죠? 얘는 미국은 자동차 2분의 1씩 포기하고 있고 한국은 자동차 3분의 1을 포기하고 있어요. 포기하는 게 적은 한국이 컴퓨터를 생산해라. 그럼 결론. 한국은 뭐만 생산하고? 한국은 컴퓨터만 생산하고 미국은 자동차만 생산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거만 생산해라. 이걸 가지고 특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화. 여러분도 혹시 초등학교 때 컨닝 해봤나요? 컨닝? 친구하고 내일 시험이 예를 들면 내일 시험이 영어랑 수학이에요. 그러면 야, 나는 영어 좀 잘하니까 내가 영어 공부해올게. 너 수학 공부해와. 그래서 서로 교환합니다. 컨닝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하죠? 나는 영어에 특화시키고 친구는 수학에 특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가 완전 이상하네요. 막 컨닝하는 얘기 막 하고. 자, 특화라는 개념을 선생님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특화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죠? 교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역의 발생 원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교재로 가볼게요. 142페이지에 보면 국제거래 필요성의 배경에 여러분들 밑줄 하나 쳐볼까요? 한 국가나 기업이 모든 상품을 다른 국가나 기업보다 잘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쉽게 읽히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한 국가나 기업이 모든 상품을 다른 국가나 기업보다 잘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이론이죠? 이렇게만 표현된다면 이건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국가 간의 무역은 절대우위론에 따르는 게 아니라 비교우위론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생산비라는 거죠. 자, 보세요.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가 구두를 굉장히 잘 닦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청 경제 교육을 잘 시켰대요. 그래서 빌 게이츠 아버지가 용돈을 그냥 주는 법이 없었답니다. 아버지의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1 이렇게 용돈을 줬대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부터 구두를 진짜 잘 닦는답니다. 빠른 시간 동안 쫙 새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 게이츠는
자기 구두를 자기가 닦는 게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냐, 합리적 선택이냐. 자, 보세요. 빌 게이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구두 닦기가 있어요. 구두 닦기. 빌 게이츠가 있고. 자, 빌 게이츠는 두 가지를 잘하죠. 뭘 잘합니까? 프로그래밍 잘하고 구두 닦기 잘해요. 자, 구두 닦기는 프로그래밍은 빌 게이츠보다 못해요. 구두 닦기도 못해요. 빌 게이츠가 둘 다 잘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빌 게이츠는 자기 구두 자기가 닦아야 되는가? 맞습니까? 그 얘기예요. 더 잘 닦아요. 1분이면 닦고 구두 닦기는 2분 걸려야 닦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 게이츠가 구두 닦기한테 안 맡기고 자기 구두 자기가 닦는 게 더 유리한가? 아닙니다. 왜냐? 그 시간에 이걸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둘 다 잘하지만, 선생님이 우리말로 쉽게 표현해 볼게요. 둘 다 잘하지만 더 잘하는 게 있고 조금 덜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1000배 잘해요. 1000배. 요거는 2배 잘해요. 그럼 둘 다 잘하지만 더 잘하는 게 있고,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못하지만 얘는 그나마 낫고 얘는 완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나은 걸 특화해라.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둘 다 잘하지만 더 잘하는 걸 특화해라. 이러면 상호 교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선생님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장난감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 중국보다 장난감 잘 만들어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죠? 더 잘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수출하고 저가 장난감을 수입해 오는 겁니다. 뭐 물론 생산비가 이제 우리나라 생산비가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생산비로 따지고 들어가면 뭐 중국보다 절대 우위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인건비가 비싸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수입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못하지만 더 잘하는 게 덜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특화해서 수출한다. 그래서 국가 간의 무역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교과서에 없었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사실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1학년 과정에서는 어쨌든 좀 벗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만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고 도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142쪽의 얘기가 그 앞 페이지에도 사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국제거래의 필요성 정리 한번 할게요. 자, 국제거래의 필요성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죠. 국제거래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국제거래의 필요성이다. 자, 요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비자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고, 이건 사실 좀 너무 반복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자, 소비자 측면과 생산자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생산자라는 건 줄여서 얘기하면 기업이죠. 자, 소비자 측면에서 국가 간의 무역이 확대되면 뭐가 좋나요? 선생님 특정 뭐 브랜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고급 승용차에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뭐 벤츠, 아우디 이런 차들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수입하지 않는다면 벤츠, 아우디를 한국 사람들은 타볼 기회가 없습니다. 평생. 맞죠? 수입해오기 때문에 타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선택이 가능해진다. 그럼 그럼으로써 소비 활동의 효용 다른 말로 편익,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다양한 제품의 선택을 통해서 소비자의 만족도라는 표현 쓰지 맙시다. 괜찮은데 조금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효용, 소비자 효용 또는 편익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뭐 학생들이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17살까지밖에 안 살았으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이 굉장히 길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선생님 정도 나이가 딱 되면 이제 지금까지 산 것만큼 더 살면 거의 나도 이제 노인
층에 좀 들어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시면 이 젊은 놈이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발 딛고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다 해보고 싶죠. 다 먹어보고 싶고 다 경험해보고 싶고 다 가보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기호에 대한 어떤 만족, 충족 이런 것들을 국가가 무역을 통해 거래를 통해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무역이 확대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시장 개척하면 아무래도 판매량이 늘어날 테고 결국 이윤의 증대로 이어지겠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거래의 필요성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역에 대한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논술에도 진짜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뭐냐면요. 무역 정책에 대한 입장인데요. 이 말이 좀 어렵죠. 무역 정책에 대한 입장. 결국엔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유무역의 반대는 뭘까요? 그럼 이제 못 배운 친구들은 뭐 비자유무역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자유무역의 반대는 뭘까요? 보호무역입니다. 보호무역.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요. 여러분들 의미 부여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자유무역은 흰색으로 쓰고 보호무역은 노란색으로 썼네요. 이게 더 중요한가요? 선생님의 입장은 이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분필 집히는 대로 쓴 겁니다. 자,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건 뭐를 받지 말자는 거죠? 국가 간에? 국가 간의 수입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 영어로는 타리프라고 얘기합니다. 타리프. 관세입니다. 이 관세를 왜 받죠? 관세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예를 들면 외국의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나겠죠. 정부의 재정이 확충이 됩니다. 좋죠? 두 번째. 두 번째라고 해서 그게 더 낮은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뭐냐면요. 관세를 받음으로써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동차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독일의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독일 차가 있고 우리나라 차가 있어요. 한국 차가 있어요. 근데 차의 성능이 비슷한데 독일 차가 2천만 원이고 한국 차가 2천만 원이에요. 차의 성능이 비슷해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같으면 뭐 디자인 보고 뭐 보고 하겠지만 뭐 독일 차를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까요? 맞죠? 만약에 이게 2,200만 원. 독일 차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극단적으로 5천만 원이다. 뭐 비슷한데 얘는 2천만 원, 얘는 5천만 원. 그럼 사람들이 이거 살까요? 안 산단 말이죠. 그럼 한국 차를 많이 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세 부과의 목적은 결국 우리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상품과 경쟁해야 되는 우리 기업을 뭐 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은 관세를 줄이자는 거예요. 줄이자 또는 관세를 받지 말자. 이게 바로 자유무역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관세를 받지 말자. 예를 들면 2천만 원짜리 독일 자동차에다가 관세 3천만 원 붙여갖고 이게 5천만 원 됐잖아요. 이걸 관세를 받지 말자. 2천만 원으로 하자.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자동차 시장을 열겠다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주장할까요? 이 독일 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던 걸 철폐하자, 줄이자. 누가 주장할까요? 독일에서 주장을 할 겁니다. 야, 한국아, 너네 관세 받지 마. 우리 차가 너네 차랑 좀 자유롭게 경쟁하게, 공정하게 경쟁하게 좀 해줘. 관세를 줄여줘. 그러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일단 정부의 재정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한국 자동차 회사를 보호하는데도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이 결국에는 FTA 하자.
이게 자유무역인데 FTA 하자. 이 FTA는 이 정도 약자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free, 자유롭게. 무역하자. trade. A는 뭐 agree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정,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 관세 받지 말자.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래, 오케이. 우리 너네 독일 차에 대해서 관세 안 받을게. 대신 우리가 너네한테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너네 관세 받지 마. 이렇게 상호 관세를 철폐하자는 겁니다. 그게 자유무역의 입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독일 차에 대해서 관세 안 받을 테니까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너네 관세 받지 마. 독일한테 이렇게 해서 협정을 체결합니다. 누가 좋고 누가 싫을까요? 누가 좋고 누가 싫을까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싫어요. 맞죠? 독일 차 값이 떨어지니까 경쟁 같이 해야 되죠? 싫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거기 가서 우리 제품이 관세가 없어지니까 싸게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지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유무역이라는 게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다는 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정을 맺는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선생님이 지금 독일차, 한국차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우리의 자동차나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한 그런 FTA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FTA에 대해서 농민들이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으로 농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또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기 위한 국가의 어떤 제도나 그런 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도 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호무역이라는 건 그럼 뭘까요? 이건 보호하겠다. 뭐를 보호하겠다? 아까 자유무역하면 관세를 없애니까 누가 보호가 안 되죠? 우리 기업이 보호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 그럼 보호무역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관세를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비관세 장벽들도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뭐 비관세 장벽? 말이 어렵죠? 관세가 아닌 다른 장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 상품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다른 장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입 할당제 얼마 이상 뭐 1년에 자동차 몇 대 이상 들어오지 마 이렇게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보호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어떤 입장 차이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밑에 내용은 너무 뻔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십니다. 장점, 단점 다 있죠? 쭉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좀 새로운 얘기를 자꾸 드리고 싶어요. 요거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 과목에 가서 경제를 선택을 안 하면 그래프 그리는 걸 아예 모르고 평생 살까 봐 선생님이 좀 걱정돼서 그래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뭐를 그릴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는 상황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그래프로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상품에 대한 이 그래프 하면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뭐죠? 수요 공급 그래프예요. 수요 공급 그래프예요. 왠지 이게 수요 같죠? 이 S니까 시옷 발음이 날 것 같죠? 뭐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서플라이, 공급이고 디맨드, 수요예요. 자, 이게 이제 구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판매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이 균형 가격에서 지금 거래가 이만큼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예를 들어 바나나라고 할게요. 바나나. 자, 그런데 국제 시장에서 어떤 외국 기업이 어떤 외국의 나라가 바나나를 막 생산을 합니다. 얼마에 생산하냐면요. 지금 얘네가 1,000원이에요. 얘네가 1,000원이에요. 한 개에. 근데 얼마에 생산하냐면 700원에 생산해서 파는 거예요. 700원짜리 바나나를 팔고 있습니다. 상품의 질은 똑같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700원짜리 바나나가 막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700원의 바나나가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나나 가격이 700원까지 떨어지겠죠. 보세요. 700원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이 바나나가 싸네. 파인애플 먹던 사람들, 망고 먹던 사람들이 바나나로 막 몰려옵니다. 싸니까.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수요량이 여기까지 늘어나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바나나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나 가격이 낮아지죠. 생산의 매력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산한 바나나가 1,000원에 팔리다가 700원으로 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생산량을 줄인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줄이냐? 그래프가 설명하고 있죠. 어디까지 줄입니까? 여기까지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기호로 표현하면 어려워하니까 선생님 숫자로 표현해 드릴게요. 이게 100개고 700원으로 떨어졌더니 수요량은 120개, 공급량은 80개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 나라는 바나나를 몇 개를 수입해 올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사람들은 120개를 원하고 실제로 이 나라에서는 700원이라면 바나나가 80개밖에 안 만들어진다. 그럼 수입량이 얼마일까요? 수입량이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40개를 수입해 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누가 좋은가요? 누가 좋아졌나요? 선생님 그래프의 면적에서 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이렇게는 설명 못 드려요. 자, 누가 좋아졌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아졌죠. 바나나가 1,000원이었는데 700원으로 값이 내렸어요. 그리고 120명이 바나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해됐나요? 누가 좋아졌나요? 소비자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해오면 소비자가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PQ 이렇게 하고 DS 또 바나나로 할까요? 계속 바나나 하니까 바나나 좀 먹고 싶네요. 그냥 이렇게 바나나로 할게요. 100개. 자, 그런데 바나나의 국제 가격이 이 나라에서는 1,000원에 100개를 생산하고 있는데 바나나의 국제 가격이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대요. 1,500원에. 외국에서 1,500원에 지금 바나나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농부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바나나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값이 올랐네요. 매력이 커지죠. 하나 만들어 팔 때마다 500원씩 더 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거 생산하던 사람들까지도 바나나 생산으로 막 옵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얼마까지 생산이 늘었다? 예를 들면 120개까지 늘었대요. 근데 그 값에도 무한정 외국에다 갖다 팔 수 있으니까 이 나라의 공급자들이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국내 시장에서 내놓지 않겠죠. 말이 좀 어렵습니까? 선생님 다시. 지금 1,500원의 국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그럼 1,500원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1,500원에 외국에다 팔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갑자기 1,000원에 팔까요? 공급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나나의 가격이 1,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비싸졌네? 수요량을 줄이겠죠. 예를 들면 80개까지. 그럼 이 40개는 뭔가요? 결국 이 얘기죠. 국내에서 80명이 바나나를 1,500원짜리 바나나를 80명이 사 먹었다. 국내 소비자들이 이만큼 이용했다. 그럼 나머지 40개는 어디다 갖다 팔았다? 외국에다 갖다 팔았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좋아졌나요? 누가 좋아졌나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1,000원에 100명이 사 먹고 있었는데 1,500원에 80명밖에 못 사 먹게 됐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싫습니다. 우울해요.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좋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수출 상황이고요. 이게 수입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출하면 기업이 좋고요. 수입해오면 소비자가 좋아요. 이 말을 그냥 말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숫자로 딱딱 떨어지죠.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아졌구나. 근데 이 좋아진 걸 이제 면적으로 사실 딱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제일 정확한데 이 면적까지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렇게만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수입하면 소비자가 좋고 수출하면 기업이 좋아진다. 이걸 그래프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공부하면 참 매력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어렵지만 어려운 걸 자꾸 공부해야 여러분들 사고력이 좀 커지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뻔한 얘기들은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주제 탐구에 있는 얘기를 하나 하기 전에 이 얘기는 드려야 되겠네요. 저기 왼쪽에
특화라고 돼 있죠.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게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국가 간에 우리나라 삼성이랑 미국 애플이랑 특허권 가지고 소송 엄청나게 여러 건이 좀 걸려 있죠. 그 소송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막 몇천억짜리 소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특허권을 침해했냐 안 했냐 이걸 놓고 그 나라 법원에서 그게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권을 침해했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법원이니까 선생님이 좀 감정적으로 얘기를 좀 할게요. 미국 법원이니까 아무래도 애플 편을 좀 들지 않겠습니까? 맞죠? 선생님 좀 너무 위험한 발언을 했나요? 뭐 실제로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삼성 편을 좀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이나 제도도 굉장히 이 국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서 법이나 제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뭐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 무조건 손들어 줄 수는 없는 거고 제도나 법률이 잘 정비가 되고 보완이 되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산업재산권에는 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뭐 이런 거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지적재산권이다. 이런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주제탐구 들어가 볼게요. 주제탐구의 국제거래의 필요성은 별 얘기 아닙니다. 자, 보세요. 부품 불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갑이 국내 부품 공장의 투자를 늘려서 품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전엔 이런 게 없었죠. 예전엔 의뢰 입장 같은 건 아예 없었습니다. 당연히 부품이 불량 문제가 나면 국내 부품 공장에서 뭐 해결해야죠. 이 국내라는 말도 의미가 없었겠네요. 그냥 부품 공장은 오로지 국내에 있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는 외국에서 싸고 질이 좋은 부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이런 대안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제거래가 가져다 주는 어떤 이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공장의 해외 이전. 여러분들 혹시 고용 없는 성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성장하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맞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몇 %를 기록했다. 그럼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는 생산의 사이즈가 커졌다는 얘기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건 분명히 경제는 커졌는데 고용은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이 점점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계가 모든 것들을 대신하고 있다. 그럼 노동력이 그만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산업혁명 당시에는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러다이트 운동. 그러니까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해서 노동자들이 막 밤에 공장에 들어가서 기계를 다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고용 없는 성장인데요. 요즘의 고용 없는 성장은 사실 그게 아니라 공장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해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의 기업이 매출 증대를 분명히 실현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일자리는 어디서 늘어나나요? 베트남에서 늘어나고 브라질에서 늘어나고.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죠? 어디서 생산하는가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아까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었네요. 자, 그런 얘기예요. A전자 땡땡 공장은 2006년까지 회사의 휴대전화 주력 생산 라인이었는데 휴대전화 주력 생산 라인이 베트남 공장으로 바뀌었대요. A전자 베트남 공장은 수출이 주력인 대기업의 국내 고용 대신 해외 고용을 더 많이 늘린 상징적 사례다. 이 얘기입니다.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보세요.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우리나라에서 돌아야 될 자본이 빠져나가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창출돼야 될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그러면 해외 투자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이면의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단편적으로 선생님 얘기를 너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진 마세요. 여러 가지 이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한 그런 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우리나라 해외 투자 이런 것들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148쪽에 3번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죠. 그림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외 고용 현황이다. 이에 대한 분석이나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국내 고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가 조금 늘어나는 수준 맞죠? 해외 고용은 팍팍 물론 조금 줄어들지만 팍팍 늘어나고 있다. 자, 땡땡 기업에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맞죠?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다 공장을 증설하니까 해외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국내는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은 고용 없는 성장과 관련이 있다. 자본의 국제 이동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해외 투자 맞죠? 자, 그 다음에 해외 고용이 늘어난 만큼 국내 고용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하나의 빵을 갖고 여기서 뜯어먹으면 여기 남아있고 이게 아니죠. 지금 얘네도 늘고 얘네도 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어쨌든 일자리가 조금씩 늘어났고 해외에서도 늘어났다. 같은 일자리를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추론으로 옳지 않은 건 4번. 요거는 좀 비약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06년에서 11년 국내 고용보다 해외 고용이 더 많이 늘었다. 이건 맞죠. 2006년에서 11년 사이에 국내 고용은 결국 요만큼 늘었는데 해외 고용은 이만큼 늘었죠. 그러니까 더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세계 경제 동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유럽연합은 농업 보조금의 삭감과 농수산 수입 관세의 평균 이 38%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하 중요한 거예요. 관세 인하. 무슨 무역하겠다? 자유무역하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보조금 삭감 얘기는요. 이 얘기죠. 우리나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정부가 막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외국 회사랑 경쟁할 때 너네 좀 이겨? 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막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외국 기업에 들어오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기업한테 돈을 주는 거랑 외국 기업에 들어오는 상품에 세금 부과하는 거랑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자유무역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관세 상한선 제도 무슨 얘기입니까? 관세율을 딱 정해놓고 이거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상한선을 딱 정해놓자. 그래서 관세를 많이 받지 말자 하는 그런 협상안을 내놓았다. 결국에는 기대에 못 미친다 하면서 양보할 것을 요구했대요. 자유무역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쭉 읽어보면 자유무역 하자 이런 얘기가 어디 나와 있나요? 자유무역 하자, 시장을 개방하자 하는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4번 문제 같은 게 거의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쫙 읽어보시면 아, 관세 인하하자? 그럼 자유무역 하자? 맞죠? 그러면 시장 개방하고 연관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은 이게 지적재산권 관련된 문제. 요거는 따로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내용이 조금 좀 일반적이고 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다른 얘기들로 강의를 구성을 했었고요. 이런 얘기에 매력을 느끼는 친구들은 선택 과목에서 더 심화된 경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재 144페이지 얼핏 봐도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많죠? 요 내용을 두 강좌에 걸쳐서 선생님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강좌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